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적 감성의 수필집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는 오덕열. 제목은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입니다. 수필은 그야말로 붓가는 대로 쓴 글이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한결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글인데요. 저자는 수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필은 서정시의 정서를 품었고 비평인자도 가지고 있으며 희곡처럼 대화도 좋아한다. 착하기 때문에 동시 동화와도 잘 통한다. 어떤가요? 이렇듯 다채로운 느낌의 수필을 만난다는 것은 일상의 행복이 아닐까요? 이 책에서는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있는 진솔한 수필 두어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미하듯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귀향. 고향에서 거짓말 안 하는 농사나 지을라네. 정년을 하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묻는 친구에게 하는 대답이다. 농작물은 가꾼대로 자란다고 믿기 때문이다. 농사라 했지만 밭되기에 채소를 가꾸는 일이 고작일 것이다. 교직에 몸담은 이후 그저 딴 생각 없이 하던 일이나 잘하자고 다짐하며 지내왔다. 제자들의 앞날에 누나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변하지 않고 용케도 잘 지내왔다.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40여 성상을 걷던 길이 내년 봄이면 다하게 된다.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할 때이다. 문득 최인호의 장편소설 길 없는 길에서 만난 경허 스님의 선시 한 구절이 스친다. 일 없음이 오히려 나의 할 일. 아, 그렇구나. 나는 깨달은 듯 혼자 좋아했다. 그러다가 큰 스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무게에 압도되고 말았다. 이내 선시의 밑줄을 그어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선시 그대로라면 길이 다했음이 오히려 나의 갈 길이 아니겠는가. 알 것도 같다가 또 막히기도 하고 생각의 오솔길을 헤매다가 끝자락이 고향에 머문다.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고향에서 농사 짓겠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었나 보다. 고향 생활을 떠올려 본다. 맑은 샘물을 그대로 마신다. 주변에서 얻은 땔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바람과 햇볕과 천둥소리와 함께 남새밭에서 채소를 가꾼다. 그러다 지치면 살구꽃 그늘에 앉아 아랫집 형님과 농주를 나눠 마신다. 때로 마루에 누워 사르르 눈이 감기면 대숲을 지나는 바람소리가 지친 심신을 헹궈낼 것이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마음을 푸근하게 하겠는가. 고향에서 자연과 호흡을 맞추면 생활이 얼마나 넉넉하겠는가. 봄뜻을 알아차린 봄동이 꽃대를 통통하게 불리며 수줍게 노란 꽃을 터뜨리는 남새밭. 따스한 봄볕 속에서 복사꽃 피는 고사에서 잉잉대며 분주히 오가는 꿀벌들. 병아리들이 종종 걸음치는 잔디마당. 이런 봄 기운에 끌려 안산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아지랑이가 밭 언덕에서 아롱아롱 반기는 고향의 봄. 나는 봄가리 준비로 남새밭에 퇴비를 넣는다. 땅심을 높여서 무공의 남새부치를 가꿀 셈이다. 손자 녀석 얼리듯 그렇게 가꿀 것이다. 잘 자란 남새들을 도시 이웃과 나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그 쏠쏠한 재미에 마음이 즐겁다. 씨를 뿌리면 싹이 터서 파릇파릇 자라는 생명력의 신비경에 빠진다. 생명력은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자연의 조화에 경외심을 갖게 할 것이다.
고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6.25 난리통의 깜깜한 밤, 멍멍개가 마룻장 밑에서 강그라지게 지저대던 그 무섭던 지난 날을 모두 정화시킨 고향. 무엇 하나 풍족한 것이 없었던 고향이다. 누구나 등 뒤에 고향이 있다고 노래한 시인이 있다. 그렇다. 우리는 등 뒤에 고향이 있어 얼마나 위로를 받는가. 타과한 생활에 지친 사람은 감나무 그늘에서 고향 샘물을 마실 일이다. 고단한 세월도 고향 앞에서는 스르르 녹을 것이다. 어릴 적 기억들이 송사리 때처럼 살고 있는 고향집이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마음 풍성한 일인가. 처마 밑에 석가래가 구릿빛 살을 드러내고 있는 고향집을 본다. 모내기 하던 때 일꾼의 흙 묻은 다리를 보는 것 같다. 담사리에 가는 다리 같은 애절한 석가래의 끝에도 추녀의 날렵한 선이 하늘을 지켜본다. 마룻장은 두툼하고 밑바닥은 원목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친 것이어도 좋다. 입기가 깨진 질 항아리 술병 하나가 윗목에서 방을 지키고 있다. 장식이라곤 슬쩍 얹어놓은 제비집뿐인 고향집이다. 그러나 고향에서 지내는 생활은 정년 후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것만 같다. 푸른 고삿을 지나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볕이 만나는 들귀에 서면 홍자색 자운형꽃이 신부처럼 반길 것이다. 예쁜 신부를 맞이하는 일은 마음 설레는 일이 아니던가. 고향의 봄은 나의 갈 길을 마음 설렘으로 일깨운다. 너구리와의 대화. 춘난을 보러 삼거리 뒷산에 갔다. 그런데 웬일일까? 사람 발자국 소리에 놀라는 것은 겨울잠을 덜 깬 산만이 아닌 것 같았다. 직감을 따라 그 기척의 진원을 찾아 발길을 옮기며 두리번 주위를 살폈다. 그런데 그 놀란 주인공은 올무에 걸린 너구리가 아닌가. 뻘겋게 충혈된 눈, 송곳니까지 보이는 앙 벌린 입, 눈에서 내뿜는 살기 돋친 파란 불빛. 최후의 발악을 하는 너구리와 마주쳤던 산은 야산치고는 경사가 급하고 구름과 구름 사이가 패어 음산했다. 위쪽에는 소나무 숲이고 아래쪽은 오리나무와 잡목들의 차지였다. 잡목들 사이의 고총은 마른 억새가 휘덮고 있었다. 휘휘하며 섬뜩함마저 엄습했다. 일행 중 연상인 동서가 등산 지팡이로 거리를 두고 너구리를 제압해 보려 했으나 턱없는 노릇이다. 살려줘야 하는데 하면서도 올무에 목이 걸린 너구리와 대치 중이다. 접근을 허하지 않는 너구리는 뾰족한 입을 앙 벌리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으릉으릉거리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지? 물리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살려주려고 궁리궁리 하는 중에도 으릉대는 너구리가 야속한지 동서는 그만 작파하려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절에 쌌는디 어떻게 살려 죽었다고? 이제는 처형께서 나섰다. 짐승이고 풀 한 포기까지도 대화가 된다던 말을 떠올린 처형이 너구리에게 말을 걸었다. 너 살고 싶지야?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물어뜯으려 하면 어떻게 살려 죽었냐? 처형의 뒤를 이어 너도 나도 한마디씩 말을 건네게 되었다. 너 얌전하게 있어. 그렇게 웅등거리면 풀어줄 수가 없어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너구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질 않는가? 험악한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일변한다.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 눈빛이 수그러들더니 슬그머니 그 뾰족한 주둥이를 땅에 박는 게 아닌가? 그러고는 꼼짝도 않는다.
진실하면 야생 너구리와도 대화가 통하는구나. 참 신통한 일이기도 하다. 누가 들으면 거짓말 같은 상황이 산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너 살려면 가만히 있어. 풀어줄 텐께. 동서는 너구리의 머리 쪽에서 올무를 풀기 시작한다. 목으로 파고든 올무철사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굵은 손, 풀기 없는 손가락이 꼬이고 꼬인 가는 철사를 피 범벅된 털 속에서 가려내고 있다. 너구리는 저녁 내 어찌 몸살을 쳤던지 철사가 촘촘한 털을 뚫고 목살이 끊길 지경이다. 아픈 목을 이리저리 만지며 시간이 흘러도 너구리는 딱 엎드려 꼼짝을 않고 있다. 네가 나대면 살려줄 수가 없어. 목에 걸린 철사를 다 풀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해. 너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얌전하게 있어라. 일행은 동서 뒤에 둘러서서 너구리에게 연방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다. 주문처럼 주워생기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한 생명을 살려내는 순간을. 혹시 어떤 상황에 돌변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한 가닥 흑심을 품은 것은 우리 인간 쪽이었다. 너구리는 시종일관 주둥이를 땅에 박고 있는데 아따, 다 풀었다. 동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른 풀숲이 스스로 움직인다. 풀린 너구리가 주둥이를 내리깔고 저만큼 슬슬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 그냥 가는가 했는데 멈춰서서 획 뒤를 돌아본다. 너구리의 눈빛은 순했다. 야행성 너구리지만 깜깜했던 어젯밤은 길고도 길었을 것이다. 굴 속에 두고 온 짝을 부르는 울음소리는 야음을 타고 애타게 흘러들었을 것 아닌가. 겨울잠을 더 자도 될 텐데 잠결에 주변에 덫이 많다는 걸 잊었을까? 이쪽과 저쪽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서 가거라. 어서 가. 사람 눈에 안 띄게 깊이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거라. 처형과 아내가 나즈키 입을 떼어 침묵을 깨자 동서와 나도 손을 들어 멀리 어서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너구리는 주둥이를 쳐들고 억새 마른 풀 속으로 사라졌다. 너구리를 받아준 산. 여기저기에는 춘난이 꽃대를 올리고 꽃망울을 부풀리고 있었다. 보리밥. 자취하던 시절 밥 짓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여름에는 보리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보릿고개가 굽이굽이 높기만 하던 때 작년에 농사 지은 쌀은 이미 동이 났다. 이때 쑥국새 울음소리는 고갯마루에 쌓여 근심처럼 마을로 흘렀다. 이럴 즈음이면 고향에선 하루가 다르게 사냐의 녹음이 짙어갔다. 녹음에 물든 보리는 좀처럼 익지를 않았다. 보리가 누릿누릿 어서 여물기를 바라다가 아직은 덜 여문 풋보리 두어 단을 밭 위에서 베어 풋바심을 하였다. 이때부터 고리 까만 보리쌀로 자취밥을 지어야 했다. 쌀로 밥을 지을 때보다 신경을 더 써야 했다. 보리쌀을 미리 물에 불려 밥물을 알맞게 잡아 안치지만 그렇다고 그냥 밥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불이 시원치 않으면 물만 쫄아들고 불이 너무 싸면 부르르 끓어 물만 넘쳐버렸다. 그럴 때면 다시 물을 두르고 밥을 짓지만 퍼슬퍼슬하기 일쑤였다. 이런 밥에 어쩌다 물이라도 많은 날엔 보리쌀은 낫 알갱이로 흩어져 뒹굴고 말았다. 그러나 어쩌랴. 물과 함께 마시다시피 보리밥을 먹고는 등교를 서둘렀다. 무등산 아래 배고픈 다리 부근에 방을 얻어 자취할 때니 학교에 가려면 작은 고개를 넘어야 했다.
비탈밭에선 보리들이 익어가는 고개였다. 어머니의 까칠한 손등 같은 이 고개를 넘을 때는 어머니가 지으신 잘 화진 꽁보리밥 생각이 간절했다. 보리쌀만으로 차진 꽁보리밥을 지으시는 데에는 당신만의 어떤 비법이 있었다. 초벌 삶은 보리쌀을 우묵한 솥에 앉혀 푸나무로 불을 지폈다. 얼마나 뗐을까. 솥뚜껑에 물기가 가시고 김이 올랐다. 밥이 끓으면 잠깐 물렸다가 자치곤 했다. 푸푸 쏟아내는 김으로 솥뚜껑은 들썩거리고 밥물이 뚝뚝 졌다. 여기서 불떼기를 그만두고 한참 있다가 아궁이에 재를 해자겨 여열로 뜸을 들였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에 솥에서 강냉이도 꺼내주시며 뜸 들이는 충분한 여유를 가졌다. 언제나 어머니는 차진 보리밥을 식구들이 먹을 수 있게 지으셨다. 아궁이의 온도가 어떻고 물의 양을 따지는 일도 없었다. 그저 손에 익는 대로 밥짓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한솥밥이 밑은 눌장한 누룽지가 되고 나머지는 잘 화진 꽁보리밥이 되었다. 더하고 못한 데가 없이 위아래가 서로 뗄 수 없는 난작난작한 한솥 보리밥이었다. 이런 꽁보리밥은 입안에 척척 당기며 여름 불볕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한더위를 피하여 들리를 나갈 적에 식은 밥 한 술에 샘물을 부어 고추 곁들이면 논매기도 거뜬했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자취밥은 입안에서 뱅뱅 돌며 입안이 뻑뻑했다. 다 지은 밥에 물기가 남아있거나 덜 퍼진 보리쌀이 꼬들꼬들하여 알갱이가 제멋대로 굴렀다. 여러 해 자취를 하였지만 끝내 뜸들이는 비방은 익히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하는 일들이 어설프고 매조지가 서툴다. 수필의 초고가 오래 잠을 자고 있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새로운 국면에 부딪히면 얼른 적응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기 일쑤다. 마지막 뜸을 들이지 못하고 선밥을 짓고 만다고나 할까? 알맞게 고슬고슬한 밥을 짓는 데에는 밥솥이 문제요. 뗄감 또한 중요하다. 곱 삶이에는 가마솥과 장작이 제일이다. 가마솥은 열의 전도가 진득하고 장작은 여열이 오래 남아 뜸들이기에 안성맞춤이다. 아궁이의 숯불에 또독또독 물기는 받고 노릇노릇 누룽지가 익는다. 밥을 담아내고 물을 부으면 보리밥 숭늉이 아니던가. 그 구수한 숭늉의 맛은 우리의 입안을 풍성하게 채운다. 한솥밥을 잘 짓는 데에도 어느 것 하나 남거나 모자라도 아니 되고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거나 소홀해도 못 쓴다. 어떤 공식으로만 되는 일도 아닌성 싶다. 그저 꾸밈없이 진솔하게 차근차근 밥짓기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 자체가 최선의 방법이 아닐런지. 자취하던 시절 밥짓기 추억에서 가끔 헝클어진 생활을 풀어가는 슬기를 얻기도 한다. 같은 보리쌀로 먹을 만한 밥을 짓기도 하고 고두밥이나 언덕밥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밥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삶의 묘미는 뜸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오늘 읽어드린 책은 오덕열 작가의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